안녕하세요. 여기 커피앤톡에서 종종 사연을 듣는 40살 여자입니다. 세상사에 혹하지 않는다는 부록이 되었지만 여전히 많은 일이 흔들리고 갈팡질팡하는 것 같아요. 언제쯤 나도 다른 사람처럼 어른스러워질 수 있는지 생각을 하는데요. 이곳에서 이런저런 사연을 들으면서 저런 상황에서 저런 대처를 하는 의연한 분들도 있구나 하고 놀랄 때가 많아요. 또 어떨 때는 나보다 심한 사연들도 너무나 많더라고요. 제 이야기가 내세울 만큼 특별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동안 들었던 사연들의 빚을 갚겠다는 마음으로 몇 자 적어봅니다. 저는 집안의 두 번째로 태어난 딸 둘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낌없는 지원을 받지 않았지만 부모님의 마음은 풍요로웠습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많은 사랑을 받으며 자랐어요. 부모님은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시는 분이셨는데 영세업자로서 형편은 항상 넉넉하지는 않았습니다. 3살 많은 언니는 피아노를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언니에게 들어가는 돈이 많았습니다. 없는 살림에 예체능을 배우는 언니 덕분에 부모님께서 꽤 고생을 하셨어요. 이런 상황으로 어려울 때부터 언니에게 양보하는 것이 익숙한 편이었어요. 하지만 언니와의 사이가 나쁘거나 딱히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른 자매들에 비해 더 좋았죠. 내가 항상 나에게 양보해줘서 너무 미안하고 고마워. 언니가 잘 되는 것이 나도 잘 되는 것이지 뭐, 난 정말 괜찮아. 이번 대회에서 상을 받으면 꼭 용돈을 주겠어. 정말이야. 언니 배틀 말고 지켜야 해. 우리 언니가 이런 애틋함을 제게 보여주다니. 보이는 데는 이유가 있었어요. 사실 저는 언니 때문에 원래 꿈이었던 미술을 포기했거든요. 어쩌다 보니 두 자매가 예체능적으로 소질을 보였는데 형편상 한 명에게 지원하는 것도 버거웠거든요. 제 꿈을 뒤로 미루고 언니의 꿈을 위해 선택한 적이 있었답니다. 언니는 이런 상황을 다 알고 있기에 정말 살뜰하게 잘 챙겨줬어요. 그렇게 언니는 꿈을 향해 조금씩 나아가고 있었어요. 성인이 된 이후 부모님께서 두 자매의 대학 등록금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어 국비 지원을 받아 디자인 학원에 다니게 되었어요. 그림 그리는 일을 하고 싶었는데요. 순수한 예술로는 즉시 돈을 벌기 어려워서 차선책으로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뭐든지 좋았어요. 단지 미술과 가까운 분야에서 일하고 싶었어요. 그렇지만 적은 금액으로도 취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학원들이 많이 있어서 운이 좋았어요. 저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도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몇 달 동안의 수업을 마치고 나서 저는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작은 마케팅 회사에서 디자인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처음으로 제 자리에 앉아본 순간, 지금까지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네요. 얼마나 놀라운 새로운 느낌이었는지 모르겠어요. 더는 학생이 아니라 직장인이 되었다는 사실이 정말 믿겨지지 않네요. 직장인이 된 후 저는 회사에서 마케팅과 온라인 쇼핑몰을 담당했습니다. 학원에서 배운 지식을 실전에서 활용하려고 노력했는데 어려운 상황도 많았습니다. 길게 깨지고 저리게 깨지면서 업무를 열심히 배웠습니다. 디자인 분야는 야근이 잦은 편인데 저희 회사는 특히 많이 야근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3일 이상은 새벽에 퇴근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늦게 퇴근하면 언니가 항상 제가 도착할 때까지 기다려 주셨어요. 오늘도 야근이네요. 어떤 회사가 직원을 이렇게 괴롭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막내 주제가 야근을 혼자 안 하는 거야? 같이 해야지. 밥은 먹고 일하는 거야? 언니가 라면이라도 끓여줄까? 들꺼진 집에 혼자 들어가면 적적한 기분이 들 때가 많았지만 언니가 함께 해줘서 좋았어. 언니는 대학에 진학한 이후에도 전공과 관련된 콩쿨에 열심히 참여했어. 그러한 것들을 통해 우리 가족은 잘 지내고 있었어. 그렇게 일을 하면서 지내던 중에 동료로부터 소개팅 제주를 받게 됐어. 진짜 괜찮은 오빠를 소개시켜주고 싶은데요. 혹시 한번 만나볼래? 소개팅이야.
글쎄, 내가 데이트할 시간이 있으려나 모르겠다. 매일같이 야근하는데 언제 남자를 만나려나? 에이그, 뭘 모르는 소리 하네. 시간 없다고 연애 못하는 거 아니거든. 그러지 말고 한번 만나보자. 정말 괜찮은 오빠라서 그래. 뭐 하는 사람이야? 학교에서 급식실 영양사로 일하고 있어. 직업도 탄탄하고 성격도 좋아. 어때? 좀 솔깃하지? 저는 괜히 소개시켜준다고 해서 덥석받았다가 동료의 입장을 안주하게 하는 건 아닐까 하는 마음에 망설이게 되는 거야. 언니에게 슬쩍 말했더니 언니는 되려 저에게 그렇다고 합니다. 왜냐면 그때 그 친구잖아요. 걔가 너한테 이상한 사람을 소개시켜줄 리도 없고 그걸 여태 고민하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바쁜 거랑 연애랑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한번 만나보나 봐 정 못하겠다 싶으면 그때 그만해도 되는 거고 그런 식인 거예요. 언니의 말에 저는 혹했기 때문에 소개팅에 나갔어요. 난생 처음으로 낯선 사람과 같이 만나려니 정말 떨렸어요.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이어나가는 등 생각보다 얘기가 잘 통하는 것 같았어요. 얘기를 나누다 보니 알게 된 건데 여유 있는 집안의 사람도 아니었지만 동생에게 많은 것을 양보하면서 살았어요. 제가 언니가 피아노를 전공하게 되어서 원하던 미술학도의 길을 완전히 포기했어요. 어릴 때는 매우 속상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그게 잘 된 것 같다고 생각해요. 언니와는 지금도 사이가 좋고 서로 둘만의 친구이기도 해요. 저도 그 말에 공감이 돼요. 항상 동생에게 양보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처음 일을 시작하게 되고 돈을 벌게 되었을 때 한두 달은 원하는 것을 사고 싶지 않았고 오히려 그동안의 희망을 원하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둘은 이 부분에서 정말 잘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정말 신기하죠. 이후에는 그 남자와 몇 번 더 만나게 되었어요. 처음 만났을 때는 외모도 내 스타일이 아니라서 별로인 줄 알았는데 계속 보다 보니 더 잘생겨 보였어요. 제가 보다 보니 4살 연상이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아빠 같기도 하고 오빠 같기도 하면서 믿음직한 모습이 있어서 점점 끌리게 되었죠. 그 결과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는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제 남자친구는 하루가 멀다 하고 야근하는 저를 많이 이해해 주었어요. 그래서 제가 일을 마치는 시간에 회사로 와서 저를 집에 데려다 주곤 했죠. 그렇게 시간을 조금씩 쪼개서 만나는 날이 많았는데 그 중에서 사랑이 더 깊어지고 있었다는 걸 느낀 셈이에요. 다소 어리게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지만 3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3년 동안 평범한 사랑 다툼 한 번도 없이 아름다운 연애를 이어왔어요. 이제 연인으로서의 관계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착착 진행 중이었죠. 너무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되었지만 어렵게 업무를 하다 보니 너무 일찍 결혼해 남편의 그늘 아래 머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삶이 너무 힘들었거든요. 다행히도 남자친구의 집에서는 저를 반겨주시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의 아버지께서 고등학교 때 돌아가셔서 현재 어머니와 함께 사시고 계시죠. 혼자 계시던 어머니와 함께 지내고 있었는데 어머님이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고 계십니다. 동생은 일 때문에 독립하여 생활하고 있어서 사실상 어머니는 남자친구 역할을 하고 계시다. 그래서 말인데 혹시 어머님께서 그렇게 해도 괜찮다면 같이 지내는 것에 대해 한번 상의를 해보려 합니다. 당신은 신혼생활을 시작하고 싶지만 오빠가 생각하기에는 어머님과 함께 사는 것이라면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번 상의를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이렇게 하여 우리는 예비 시어머니께 말씀을 드려볼 생각입니다. 실적을 한번 여쭙게 되어서 답변드립니다. 어머님, 우리가 결혼한 뒤 이 집에서 함께 지내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서 나와 두 분이서 살기로 했다는데 당신들을 데리고 살라는 말은 전혀 없으니까 둘이서 스스로 살 거예요. 엄마, 그래도 혼자서 사시는 곳이 정말 편하실 거예요. 아이,
이동안 계속 혼자서 잘 살아왔거든. 무슨 소리야? 나는 됐으니 너희 둘이서 살 궁리를 하거나 그런 건 없어. 예비 시어머니는 의외로 괜찮다고 하셨어요. 우리끼리 스스로 살겠다는 말에 급히 작은 집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18평밖에 되지 않는 조그마한 집이었지만 두 사람이 함께 사는 데에는 충분할 거예요. 괜찮아 보였어요. 결혼 준비는 더할 나위 없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설레어하는 저를 보면서 언니는 조금 서운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직 내 눈에는 너무 어리게 보이는데 결혼한다니. 난 아무리 생각해도 그냥 믿기지가 않아 라고 말했어요. 언니, 내가 먼저 결혼해서 미안해. 나 결혼해도 우리 집이랑 가깝게 살 거고 언니랑 지금처럼 자주 볼 거야. 그러니까 너무 속상해하지 마. 언니도 알잖아. 그냥 괜히 내 동생 보내기 싫어서 하는 말일 뿐이야. 언니의 말에 괜히 눈시울이 붉어지자 저한테는 엄마 같기도 한 언니였기에요. 그리고 저는 아카시아 향을 느꼈어요. 한 여름날 저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했어요. 그때 제 나이는 24세였습니다. 친구들은 그 나이에 결혼을 한다면 나를 보고 미쳤다고도 했죠. 아무래도 조금 일찍 결혼한다는 점에 대해 이야기한 것 같아요. 하지만 그 결정을 후회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의 신혼생활은 정말 즐거웠어요. 이런 행복을 느낄 수 있다니 너무나 특별한 순간들이었죠. 일찍 결혼한 것은 제 인생 중 최고의 선택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결혼 이후에 시어머니께 종종 용돈을 드리거나 때로는 어머님이 원하시는 가방과 같은 선물을 드리며 지냈어요. 어머니는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액세서리나 가방과 같은 것을 종종 받았습니다. 좋아하시면 아무래도 나이가 들어가셔서 친구들을 만날 때 그런 이야기를 하는 재미로 계시는 것 같아요. 혼자 계실 때도 마음이 거리가 되시고 맏며느리로서는 그 정도의 행동이 도리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네요. 아시다시피 돈이 없을 텐데 이렇게 다 주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준 거니 잘 쓰여야죠. 야, 엄마, 이것밖에 못 드려서 죄송해요. 그리고 이것도 다 이 사람이 엄마한테 조금이라도 챙겨드리자고 해서 드리는 거예요. 속이 깊다고 하니까요. 왜 그래서 별말을 당한다고 생각하냐고요, 어머니? 아니에요. 그래서 둘 다 함께 웃으면서 살아가니까 다 좋네요. 어머니, 일하느라 바쁘신 우리 부부에게. 가끔씩 어머니께서 반찬을 챙겨주시기도 하셨어요. 그런 세심한 배려에 감사한 마음이었고 그로 인해 행복한 날들을 보냈죠. 그러나 왜냐하면 불행은 때때로 행복한 순간에 뒤통수를 치는 듯이 슬며시 다가오는 것일까요? 그런 아주 강력한 변화가 일어나서 행복한 순간을 깨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어느 날 친정 어머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아이고, 뭐야? 언니, 어떻게 해야 해? 라고 물어봤어요. 엄마, 왜 그러세요? 연희한테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저는 너무 놀라서 물었고 그에 대한 대답을 듣고 충격을 받아서 주저앉게 되었어요. 언니는 대낮에 오토바이에게 영문모를 퍽치기를 당했는데 넘어지면서 손과 손목으로 그 충격을 전부 흡수하는 바람에 오른쪽 손에 크게 다친 것 같습니다. 피아니스트로서 너무나 치명적인 부상을 입어버린 거예요. 저는 하던 일을 뒤로하고 곧장 언니가 있는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허니는 저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면서 제 품에 안기더라고요. 형유나, 나 이제 어떡하지?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운데 내 생각밖에 안 나더라. 언니 무서워하고 있을 것 같아서 내가 달려왔잖아. 언니, 걱정하지 마. 괜찮을 거고, 그만. 울고 병원에 가면 먼저 정밀 검사를 받아봐야만 합니다. 만약 신경 손상이 있는 경우라면 이전처럼 손가락을 자유롭게 움직이는 일이 어려울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언니는 사고 후 트라우마와 손목의 고통으로 잠을 좀처럼 이루지 못하면서 지냈어요. 그리고 검사 결과를 받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길
치료를 받으면 평소와 같이 일상생활을 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 같다고 하지만 네 번째 손가락을 전과 같이 유연하게 사용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무직을 하는 분들은 크게 민감하지 않을 수 있지만 피아노를 치시는 분은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살아가는 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니면서도 너무나도 절망적인 모습을 보였어요. 당시에는 피아니스트로 활동하며 지내고 있던 언니였거든요. 촉망받는 유망주로서 한순간 꿈을 접어버리게 되어서 그 슬픔을 누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학벌이 같고 근면성이라는 하나의 믿음으로 거기까지 올라온 언니인 걸 알기 때문에 제 마음도 너무나 슬퍼했습니다. 그 후에 언니는 사고의 충격으로 일 동안 완전히 집안에서만 살아가면서 보냈어요. 아무도와 대화하고 싶어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정말요. 지금은 누구와도 말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언니는 얼마나 어렵던 자리지만 저에게는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알 것이라고 생각해. 함께 해결책을 찾아가야 해요. 분명 탈출구가 있을 것이다. 언니가 빨리 마음의 병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랐습니다. 언니의 상태를 걱정하는 어머님이 계셨군요. 아이고, 피아노를 치는 사람이 손을 다쳤다고? 얼마나 걱정이 많겠어요. 우리 어머님은 강인한 분이시니 금방 다시 일어날 거예요. 하지만 참 무심코 임신해버린 것 같아요. 저희 부부는 아직 어린이처럼 아이를 나중에 낳을 생각을 했는데요. 갑작스러운 임신으로 당황스러웠던 것 같아요. 언니도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서 임신하게 되어서 마냥 기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1년 전에 저희 딸이 태어난 후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거의 1년 동안 집밥 생활을 하지 않았지만 우울증에 시달리던 언니는 조카가 태어나면서 조금씩 다시 활기를 되찾았어요. 얼굴이 경연이랑 똑같이 생겼더라고요. 엄마가 그런 말을 했는데 언니는 조카가 판박이라고 하면서 제 얼굴에도 조금 닮았다 말이에요. 내가 보기에도 처형이랑 많이 닮은 것 같아요. 웃을 때 보조개를 보면 완전 처형이랑 똑같다고 해요. 이모와 고모로서 첫째 조카를 품은 순간 삼촌들은 감동이 몇 배로 더해져 다가온다고 하더라고요. 언니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제 딸을 보고 싶다면서 우리 집으로 자주 찾아오는 날이 많아지면서 잃었던 생기를 다시 찾기 시작했는데 그 모습에 정말 눈물이 나더라니까요. 사실 임신한 걸 처음 알았을 때 왜 이런 타이밍에 찾아온 건가 싶어서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기도 했었거든. 우리 다 같이 좋을 때 임신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싶기도 하고. 근데 언니가 우리 애기 때문이라도 다시 밖으로 나와서 너무 행복해. 우리 애기가 진짜 복덩이인가 봐. 주책이다. 괜히 눈물이 다 나오네. 제 조그만 녀석을 품에 안았는데요. 순간에 다시 잘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애기가 너무 그리워서 집을 떠날 수 없었어요. 복덩이 맞다고 할 수 있죠. 긍정적인 변화를 언니에게 찾아준다면 다시 사고방식이 바뀐 것 같아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언니는 취업 준비를 시작하더니 약간 후에 좋은 회사를 만나 일을 시작했어요. 한평생 피아노를 치면서 놀았으니 이제는 다른 것을 해보고 싶었어요. 나도 시도해보지 않은 것을 경험하고 싶어서 사무실에서 일해보기로 하였지요. 언니도 그렇게 해보세요. 분명 좋은 기회가 열리게 될 거예요. 다시 기운을 찾은 언니를 보니 마음속으로도 안도가 되고 편안해졌어요. 좋습니다. 저는 6개월 동안 휴직을 취했다가 다시 복직하여 워킹맘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를 사랑하기도 했고 일하는 엄마의 모습을 아이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어요. 아이는 어제와 오늘만큼이나 눈에 띄게 빨리 자라고 있으며 그러한 사랑스러운 모습을 오래 보고 싶은 마음의 시간을 조금이라도 늘리고 싶다는 생각마저 들었어요. 아이가 2살이 되었을 때였고 좋은 일은 한꺼번에 찾아온다고 하더니 정말로 그러더군요. 잠시 후 저희 집에 겹경사가 생겼는데 도련님이 결혼 상대를 만나러 왔다고 해요.
언제 결혼을 할지 남편이 조금 걱정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할 사람을 만난 것 같아요. 들어보니 예비 신랑은 집도 좀 사고 있고 이름만 들어도 아는 여자 대학을 나와서 지금 대기업에서 일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비 신랑이 다니는 회사는 저도 가고 싶었던 회사였어요. 어깨가 무겁게 대우를 잘 해주는 것으로 유명한 기업이었거든요.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 좋은 교육을 받고 좋은 학교를 다니면서 결국 모두가 선망하는 회사에서 일하는 예비 신랑이 부러웠어요. 게다가 예비 신랑이 다니는 회사는 제가 지원하고 싶어도 지원할 수 없을 만큼 고가의 옷을 입고 있었어요. 브랜드에 방문했는데 가방과 귀걸이를 포함하여 전부 좋은 것만 착용하고 있는데 솔직히 부러웠어요. 나중에 알게 된 것은 제와 나이가 동갑이라는 사실이었어요. 더구나 나이가 동갑이라는 사실보다도 어머님이 예비 동서를 정말 예쁜 것으로 선호한다는 것을 알게 되어 놀랐어요. 아니 뭐랄까, 뭐 그런 걸 다 살고 이런 건가요? 세상에, 정말 이 선물들이 모두 제게 돌아갈 줄은 상상도 못했네요. 어머님이 처음 만나는 자리니까 빈손으로 가기 어려워졌어요. 사소하지만 그래도 높이 평일 것 같기 때문에 예쁘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어머님께서 예비동서 엄청 좋아하실 것 같은 고가의 브랜드에서 가져오려고 해요. 옷을 샀다고 해서 좋은 집에서 자란 사람이라는 그런지 선물을 선택하는 센스도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는 어머님의 생신에 한라봉을 한 박스 사다 드렸던 것 같은데 그때 나 자신이 작아 보이는 기분이었던 것 같아요. 뭔가 남들과 비교되는 느낌이 들어서 살짝 우울해졌었어요. 결혼식은 어쩔 수 없이 일사천리로 진행됐어요. 어머님은 며느리가 학벌도 좋고 직장도 좋아서 반대할 이유가 없으셨죠. 그 이후로 동서가 우리 가족에 합류한 다음부터 어머님은 묘하게 나보다 동서를 더 아껴주시는 것 같았어요. 어떤 날 가족이 모여서 식사를 할 때 그런 분위기가 자리하더라고요. 아, 우리 둘째가 이번에 회사에서 얼마나 많은 상여금을 받았는지 기사로도 나왔더래. 같이 문화센터 다니는 친구들한테 기사를 보여주면서 자랑을 했는데 얼마나 속이 시원했는지. 우리 집에 그렇게 대기업 다니는 며느리가 들어와서 얼마나 어깨에 힘이 들어간 것인지 모르겠어. 에이, 어머니는 별말씀으려. 이번에 성과가 잘 나와서 이벤트식으로 한 번에 많이 주는 거예요. 곧 공채 모집 시즌이래. 사람들을 모으려고 하는 거지. 아, 그래도 어쨌든 대기업이니까 그런 것도 하는 거 아니겠지.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 그동안 첫째가 월급 200을 받으면서 조금씩 간질나게 주는 것만 받아보다가 큰 돈을 받아보니 기분 진짜 좋더라. 어머님이 좋아하셨다고 하니까 제가 다 뿌듯하네요. 그래, 우리 둘째, 뭐 먹고 싶은 게 없니? 내가 다음에 너네 집으로 가서 가져다 줄까? 아, 어머니, 괜찮아요. 저는 그 대화 사이에서 아이를 안고 꽂아 놓은 보릿자루처럼 가만히 있는데 뻘쭘이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님의 비교는 어느 순간부터 점점 심해지고 있었어요. 동서가 대학 시절 겪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를 풀어놓던 때였어요. 둘째, 네가 역시 많이 배워서 그런지 다르긴 하네. 그리고 그 학교가 여건 공부를 잘해야 들어가는 곳이 아니잖아. 똑똑한 사람들만 모여 있어서 그런지. 어쩜 그래? 첫째, 너는 대학 생활을 안 해봐서 그런 거 아니야? 건 잘 모르시나요? 어머니, 제가 잘 모르겠어요. 동서가 그런 경험도 해보고 부러워요. 에이, 대학 다니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해요. 다들 정도는 해요. 우리 집은 여유로운 형편이 아니라서 제가 원하는 공부를 포기하고 싶어하는 회사를 찾아볼 수 없어서 제 상황이 매우 어렵게 보이고 제가 계속 작아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게다가 어머님의 행동은 계속해서 알 수 없는 끝을 가지고 나중에는 동서를 아주 단순히 공주처럼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신이 시녀인 것처럼 말하며 우리 둘째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게 아닐까 걱정돼요. 동서가 용돈을 얼마나 주고 있는지는 제가 알 수 없지만
천천히 도를 넘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동서가 우리 집으로 들어오기 전까지는 시댁에 가면 항상 어머님이 다정하게 대해 주셨기에 제 언니가 아프게 될 때도 끝없이 다정하게 걱정을 해주셨었거든요. 그러나 이제는 저보다 더 마음에 드는 며느리가 와주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 싶어서 섭섭한 감정이 많이 들었어요. 친구에게 이런 이야기를 토로한 적이 있었답니다. 아니, 동서가 집에 들어오고 나서는 어머님이 완전히 동서한테만 오냐오냐 하고 나는 찬밥 신세라니까 너도 참 웃기다. 시댁이 나까지 타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잖아. 아, 그냥 너도요.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시부모 집에 가면 단지 예의 바르게만 지내면 돼요. 무엇을 어떻게 하려고 하면 더 문제가 생길 것 같아 보여요. 친구의 말이 올바른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냥 저도 그렇게 할 뿐이에요. 둘이서 그 이상 그 이하도 하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남편도 어머니의 변화한 태도에 저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았는지 알아요. 그래서 되게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 집에 가는 빈도는 조금 줄여야겠어요. 매번 가시면 당신이 너무 고생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계속 걸립니다. 내가 아직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잘 알겠는데 그래도 나한테 정말로나마 여겨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당신이 그렇게 말해주셔서 마음이 좀 풀립니다. 남편이 마음을 알아주지 않으면 누가 알아주겠어요. 너무 속상해하지 말고 섭섭한 게 있으면 제게 말해주세요. 그래도 든든한 제 편이 되어주셔서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그리고 그 해는 우리 가족이 이사를 하게 됐어요. 신혼집으로 지내던 18평짜리 작은 집을 뒤로 하고 30평 브랜드 아파트로 이사하게 됐죠. 운이 좋았고 타이밍이 잘 맞아서 가능했던 일이었어요. 그리고 이사 기념으로 오랜만에 가족들을 우리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가족이니까 이사를 하고 입을 싹 닫을 시간이 없어요. 다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고 가벼운 음주를 즐기고 있었는데 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너 첫째, 나한테 땡전 한 푼도 주지 않고 언제 이렇게 돈을 모아서 큰 아파트로 이사를 한 거야? 혼자 살던 딸이 걱정이 되지 않니? 어머니, 그런 말씀은 어디에 있나요? 맞아요. 이렇게 지금 다 함께 잘 사는 걸로 되자고요. 아빠도 열심히 일하고 빚덩이 같은 딸이 있어서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그녀가 얼마나 힘들게 노력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열심히 일해 더 좋은 집에서 함께 사는 게 목표인 거예요. 무슨 생각을 하는 척이냐고 둘째, 반만이라도 따라가 봐라. 결혼한 뒤에 시어머니께 용돈을 팍팍 가져다 주는 게 얼마나 예쁜지 그렇게 면전에서 고개 숙이며 말하는데도 저는 대답할 말이 없었어요. 남편도 단지 대꾸를 하지 말라는 눈치를 살짝 준다더군요. 어머니, 너무 강압적이지 마세요. 형님이도 나름의 생각이 있겠죠. 단지 월급 200만 원을 받으면서 뭘 생각하겠어요. 200만 원이라는 말을 한마디 하는 것만으로도 정말 짜증이 날 정도로요. 어떤 사람은 200만 원으로 세 식구를 먹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돈이 없어서 죽는 경우도 있어. 그걸 어떻게 꼴랑이라고 할까요? 표현법에 대해 어떤 기대를 하든지 결국 밥을 먹으러 왔으니까 이뤄달라고 하는 게 솔직히 어려웠답니다. 어머니께서는 오랜만에 가족들이 모였다며 꽃등심을 가득 사오셔서 함께 구워 먹고 있었는데 동생이 입에 넣어주는 것까지 했어요. 하다 날 볼수록 아무도 말리지 않는데 동생보다 어머니가 더 기분 나쁘게 하는 성질이 있다는 뜻이 전혀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동생의 행동이 더 억지스럽다고 생각했답니다. 어머니, 나만 이렇게 말리지 말고 형님께도 한 입 드리세요. 내가 잘 먹으면 뭐가 되겠어? 아들아, 너 먹으라고 사온 거야? 그러니 많이 먹어. 정말 너무 고기가 없게 생겼어. 땡겼더니 어머님 덕이 포식한다니 너무 감사해요. 어머님. 형님도 정말 감사해요. 가만히만 있어도 중간이라도 갈 텐데 진짜 화딱지가 났어요. 둘이서 얼마나 잘 지냈는지 보자는 생각이었죠.
그런데 제가 정말 뚜껑이 열려버린 사건이 생겼어요. 동서야, 이래가지고. 참 형님, 언니분이 피아니스트라고 하던데 이번에 공연하시는 분하고 같은 동기이실 거예요. 저도 언제 들어야 할까요? 아이고, 둘째는 모르는 척하구나. 그 양반 손에 다친 채 피아노에 과한 도서 읽다가 이제 뭐 해야 할지 모르겠지. 아직도 집 밖으로 나가지 않고 먹고 놀고 있다니. 젊은 양반인데 이렇게 한심한 일들에 어찌 그리 같아서 지내는지. 아이, 오전이면 그냥 성실하지를 못해. 제가 어머니의 말에 귀를 의심했어요. 언니와 어떤 애틋한 관계인지 잘 알고 있었는데 언니가 손을 다치고 마음의 병에 걸렸을 때 과연 얼마나 고생을 하셨는지 아시는 분들이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의아했어요. 동서가 말을 이어가면서 어머, 세상에, 피아노를 치시던 분이 손을 다치셨다고 하셔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럴 수도 있지라고 말했다고요. 근데 그때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오토바이가 근처로 오면 소리가 났을 텐데 왜 그걸 피하지 못했을까요? 젊은이들은 운동신경도 있을 텐데 말이에요. 굳이 사고를 자주 당하신 거지 뭐. 또한 넘어질 때 손으로 모든 충격을 받았다는데 소원이 생명이라면 당연히 어떻게 해서든 다른 쪽으로 충격을 받아야지. 특히 그렇게 무식하다니. 세상에, 그러게 말이에요. 그걸 왜 피하지 못했는지. 아무튼 안타깝네요. 형님 집안 형편에 피아노 가르치시는 일이 보통이 아니었을 텐데요. 그 순간 저는 주체할 수 없이 화가 났어요. 나는 시작했어요. 다른 건 다 참아도 저희 친정 식구들을 건드리는 것은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어머님, 지금 정신이 맞으세요? 어떻게 그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시는 건데요? 아니요. 왜 그러세요? 어머님이 뭐 틀린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요. 동서는 당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뭘 안다고 끼어들어. 어머, 얘 말하는 것 좀 봐라. 지금 둘째한테 성화를 낸 건가? 그리고 너는 위아래도 없어. 어디 시어미한테 눈을 시퍼렇게 뜨고 바락거리면서 대들어 대들기를. 어머님과 동서랑 둘이 붙어 먹어서 짝짝꿍 하는 건 상관없어요. 그치만 왜 우리 가족을 건드리는지요? 건대요. 그리고 사고를 당했으면 사고를 낸 사람을 욕해야지. 어떻게 당한 사람이 그걸 피하지 못했다고 욕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아내가 지금 없는 말이라도 한 게냐? 엄마, 좀 그만하세요. 이 사람 말이 틀린 게 없잖아요. 처형으로 그렇게 되고 얼마나 속상했는지, 뭐냐? 아시면서 왜 그래요? 너가 가만히 있어봐라. 그래. 첫째, 너 말 나온 김에 할 말 있으면 해봐라. 남편이 거들어가면서 말리고 있었지만 이미 과열된 분위기는 식을 생각이 없어 보였어요. 분위기는 점점 더 험악해지고 있었답니다. 제가 이런 말까지는 하지 않으려고요. 그래서 말이 나온 김에 하라고 하셨는데 그냥 저도 속 시원하게 한번 다 해볼게요. 우리 언니가 비록 꿈을 포기한 어려운 시간을 보냈지만 그렇긴 한데 우리 아기가 태어난 이후로 마음을 다잡고 회사에 들어가서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어요. 알겠어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어머님께 화를 내느라 그랬더니 그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거절당한 너희나 언니가 200만 원을 받으면서 사는데 아니 그렇게 중요한 일이라고 큰 소리를 내는 건지. 너도 참 한심하다. 생각해보면 자기 힘으로 200만 원은커녕 100만 원도 벌어본 적이 없을 것 같은 양반이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니? 식으로 후려치는 사람이 저와 언니까지 있는데 시모가 제게까지 후려치고 싶다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확 내질러 버리게 되었죠. 어머님, 정말 죄송한데요. 제 월급은 200만 원이 아니라 2천만 원인데요. 이렇게 말하니까 어머님은 코웃음을 치는 거예요. 아니요, 전 올 애들 이야기 중에서 제일 코미디다. 형님, 마음이 급해도 화가 나도 그렇죠.
월급을 10배로 과장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는 결단을 내리고 두 사람에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우리 언니가 더 열심히 살아보겠다며 더욱 애써서 회사 생활을 시작했었어요. 그러다가 사업 아이템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자본으로 한번 해보고 싶다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디자인 일을 하고 있으니까 제품 디자인이나 온라인몰을 한번 맡겨보고 싶다고 했어요. 저희는 없는 돈으로 시작했는데 대박이 나서 지금은 공동대표로 제 자매에게 각각 2천만 원의 순수익이 나오고 있어요. 맞아요. 언니는 피아니스트를 그만두고 좌절에 빠져있던 와중에 사업 기회를 만나서 발을 담그게 되었어요. 디자인 같은 부분은 오래 일한 동생인 제게 맡기고 싶어 했고, 우리에게는 감사하게도 대박이 나서 지금은 각자 2천만 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와중인 내 어머니께서는 200만 원이 그저 제 생활비 수준이라고 하셨어요. 말을 다 한 뒤에는 속이 편해지는 느낌이었고, 두 사람의 얼빠진 표정을 보면서는 매우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얼굴을 보니 그냥 무표정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그러자 그들이 내게 너 정말 그게 사실이냐? 라고 물었을 때 믿을 만하지 않아서 그냥 통장 내역을 열어 보여줬어요. 자, 이것 좀 봐봐. 동서도 눈이 있으면 한번 봐봐. 그 말에 두 사람은 어안이 벙벙한 표정을 짓더군요. 하면서 말을 이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시몬이 되려고 우리 남편한테 화를 내는 거죠. 너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었는데 왜 엄마한테 말을 안 한 거니? 너 때문에 나만 바보 되었잖아, 이놈아. 엄마가 매번 그 사람한테 면박 주고 돈 돈거리고 하니까 제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제가 옆에서 보아도 엄마 정말 너무한다 생각했던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해요. 남편이 그렇게 말해주니까 속이 다 시원했다고 해요. 두 사람은 꿀먹은 벙어리 마냥 가만히 있다가 이내 자리를 떠버리는 거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대박 사건이 터졌어요. 이 대박 사건은 동서를 제대로 한 방 먹일 만한 그런 사건이었어요. 지금 이야기해드리는 것은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협력업체 직원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던 중 상대방이 동선의 회사에서 장기 근속을 하셨던 분이었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분이 동서와 근무부서도 같고 근무기간도 겹쳐 도서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서 여쭤봤더라고요. 상대방은 그 회사 다니셨구나. 좋은 회사 다니셨었네요. 라고 말씀하시더니 작년에 퇴사하셨다면 윤자영 씨라고 아시겠네요. 사실 그분이 우리 동서에 계셨거든요. 저희 동서 회사에서는 어떤 직원이었는지 살짝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라고 물어봤답니다. 그러자 거래처 직원분은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윤자영 씨요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글쎄요. 윤자영 씨는 없고 윤지영 씨는 있긴 했는데 지영 씨는 남자신데요. 아니죠. 남자친구의 이름이 여성스러운 편이에요. 어쨌든 자영이라는 이름을 가진 직원은 우리 부서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무언가 착각하고 계실지도 모를까요? 저는 이 상황이 뭔지 궁금해서 급히 동서님의 톡 프로필 사진을 보여주면서 다시 물어보았어요. 사장님 얼굴 사진이에요. 혹시 알고 계신지요? 집에서 회사 자랑을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그 정도로 동서님의 애정이 대단하신 분 같아서 사진을 보면 알아보실 거예요. 글쎄요. 아주 초도하서요. 그러나 사원증을 보니까요. 직원은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어떻게 제가 모를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된 것 한번 알아볼까요? 사장님이 그렇게 해주시면 저는 너무 감사할 거예요. 아니, 얼굴을 봤는데도 도통 누구인지 모르겠다고 하는 거죠. 저는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거래처 사장님이 다시 저에게 연락을 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표님, 제가 그 윤자영 씨라는 분을 좀 알아봤는데요. 아, 이거 좀 심각한데요. 거래처 사장님은 뭔가가 심각하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너무 놀라서 물었어요. 사장님,
뭐가 심각하다는 말씀이세요? 그리고 이어진 사장님의 말씀에 저는 너무 놀라서 진짜 뒤로 넘어질 뻔했어요. 그 사람은 우리 회사 직원이었는데 4층에서 일하던 사람으로 유명했다고 해요. 제가 퇴사한 후에 있었던 일이라서 전 몰랐던 사실인데 그 이전에 다른 회사에서도 4층에서 일하다가 문제가 생겨서 법정까지 가봤다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아는 사람에게서 들은 바로는 학력조차도 조작했었기 때문에 큰 소란이 났다고 해요. 여기서 문제가 심각한데 이분이 현재 가족을 둔 분이라는 사실이죠. 저는 너무 놀라서 그 상황에서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어요. 이런 좋은 집안에서 좋은 학교를 나와서 좋은 회사까지 다닌다는데 어디가 진실이고 어디가 거짓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부터 10까지 검증을 거친 뒤 증명된 소식이 있어야겠죠. 동서는 어머님과 함께 마사지를 받는 상점으로 쫓아갔고 동서에게 물었다. 동서, 지금 태평하게 마사지를 받을 때가 아니야. 그 회사 정말 다니고 있는 거 맞지? 근데 동서와 함께 일한 사람에게 동서에 대해 물어보니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제가 다짜고짜 막 이야기를 하니 시모는 제게 다그치는 겁니다. 아,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그리고 둘째, 너 지금 형님에 대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왜 너를 모르는 건데? 형님,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건데요? 아, 나 참 정말 황당해서 황당한데. 동서가 아니라 나야. 동서 대기업 직원인 척하고 다녔다는 건 아닌 거야? 그리고 교육 수준도 높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한번 설명 좀 해봐. 동서 사건을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거짓말 하려 하지 말고 내 말에 반박도 못하고 얼굴이 화색을 변한 건데 뭐라 해야 할지 몰라 하는 거야. 둘째로 한번 뭐라도 말해봐. 이 얘기는 무슨 소린지. 마침내 동서는 울먹거리며 입을 열게 됐고 자세히 들어보니 동선을 알고 보니까 나와 같은 고졸이었던 거야. 20대 초반의 이 학교, 저 학교를 자주 다녔다고 하네요. 기웃거리면서 그냥 좋아 보이는 학교에 다니는 척을 하면서 지냈다는 겁니다. 그러다 알게 됐대요. 사람들은 자기를 크게 의심하지 않고 믿어준다는 거려. 그걸 계기로 해서 작은 거짓말은 점점 큰 거짓말로 이어져 나갔고 결국 학력 위조의 직원 사칭까지 했다는 겁니다. 명함이고 뭐고 전부 다 가짜였던 거예요. 시모는 이 말을 듣고 동서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게 전부 다 사실이니? 그럼 너희 집은 집안도 다 거짓이었던 거야? 사실 저희 부모님 예전에 사업 실패하신 것 때문에 지금 반짝 살고 있어요. 계세요. 제가 집안이 못 사는 걸 아시게 되면 결혼해서 지내는 게 힘들어질 것 같아서 그랬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아이 그러면 그동안 나한테 가져다 준 용돈들은 어떻게 마련한 건데? 동선을 알고 보니 조그맣게 일수를 놓는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계약이 성사됐을 때 그 커미션을 받아먹는 일을 해서 돈을 벌고 있었던 겁니다. 또한 이 집에서 주도권을 빼앗길 수 없다는 생각으로 시모한테 용돈으로 큰 돈을 아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일종의 투자라고 생각을 했다는데 그 말을 듣고 너무 기가 차는 겁니다. 당연하게도 제 입도 놀라워서 벌어지고 말았어요. 하지만 시몬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정말 이게 무슨 일인지 이해가 안 가요. 내가 우리 집에 와서 한 말 중에 진실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너무 믿기지 않아. 정말 이런 일이 어떻게 발생할 수 있을까요? 아이고. 아이들아, 아빠 나 좀 데려가 주세요. 시몬은 그 자리에서 대소를 폭파했어요. 당연한 얘기긴 하지만 이제 모든 사실이 드러나 버렸으니 더 이상 동서는 가족으로 남을 수 없었어요. 그러자 우리 부부는 얼마 후 합의 이혼을 결정했고 시몬은 내게 얼굴을 완전히 변하며 말했어요. 이러는 걸래요. 내가 지금은 나이도 먹고 사람 꽤나 잘 알아본다고 생각했었는데 이런 일을 겪고 나니 알았겠어. 정말 내 자신이 한심스럽고 진짜 우리 집을 생각해주는 사람은 첫째 너 하나뿐인데 말이야. 아내가 너무 미안하다. 첫째야,
너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번에 깨닫고 정말 뼈저리게 느꼈어. 이제 너도 화 풀고, 우리 다시 예전처럼 지내는 게 어떨까? 결국 하고 싶은 말은 이제는 돈을 잘 벌어내는 너에게 용돈 챙겨줘라는 거였어요. 제가 따끔하게 한 소리 했다니까. 사업도 잘 되고 반지의 액수도 커지면서 무슨 생각하고 있었는지 알아요? 돈이면 어머니께서 걱정 안 하실 거라 생각했겠구나. 가장 먼저 든 생각이에요. 그러나 어머니는 어떻게 하셨어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가족을 욕하셨잖아요. 그 모습을 보고 나니 어머님에게 실망스러웠어요. 앞으로 받을 것이 있으면 거부하지 말아주세요. 알아요? 아니 하늘이 정말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해. 둘째, 걔가 진짜로 그렇게 배신을 할 줄은 생각 못했어. 너무 미안해. 내가 이렇게 필요하니 다시 생각해 줄 수 있겠니? 울먹거리며 손을 빌며 말했지만 콧방귀를 확 끼워주었어요. 어머니. 저도 그런 셈이에요. 화가 나면 그 상태로 있을 뿐이라. 저는 뒤돌아보지 않고 매몰차게 대꾸했어요. 그동안 당했던 것을 갚아주는데 정말 속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죠. 그 이후에는 시댁과 연을 거의 끊어버리고 지내고 있어요. 남편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욱했었고 옆에서 그동안 지켜본 것이 있어서 당연한 처서이기도 했답니다. 이후 언니와 제 사업은 날이 갈수록 커가게 되었어요. 지금은 어딜 다녀도 대표님 소리를 듣고 지내는데 야근에 시달리던 제 삶에도 이런 날이 오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마음을 훌쩍 넘긴 언니는 지금도 결혼을 하지 않고 한 기업의 대표로서 이 회사를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살고 있습니다. 언니를 보면서 정말 멋있고 가끔 혼자 있는 언니가 부럽다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제 인생도 이렇게 가슴까지 시원한 사이다를 한 모금 마시는 날이 올까요? 여러분도 만약 속이 답답한 일이 있다면 언젠가는 꼭 시원한 사이다 한잔하는 날이 오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